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파헤치는 채널, 미지토리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어떤 기억, 어떤 상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미지토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버린 어느 부부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1994년의 뜨거웠던 여름날,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단 10분 만에 증발해버린 아내, 그리고 그 10분의 굴레에 갇혀 15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과연 한 사람은 어떻게 그토록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굳게 닫혀버린 진실의 문은 과연 다시 열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억의 먼지를 털어내고 1994년 7월 28일 그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4년 7월 28일의 태양은 마치 세상의 모든 수분을 증발시킬 듯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남쪽의 소도시 영진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 바깥 세상의 열기와는 다른 세상인 듯 서늘한 냉기가 감돌며 승객들을 나른한 졸음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푸르른 논과 나지막한 산들이 쉼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름날의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버스 중간쯤에 창과 좌석, 그곳에 최민준 씨와 이서연 씨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32살의 민준 씨는 작은 무역회사의 성실한 과장이었고 그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든 아내 서연 씨는 29의 시립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책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좋아했던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결혼 3년 차, 여전히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부부는 서연 씨의 친정을 방문하기 위해 이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치에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달콤한 복숭아 상자와 장인어른을 위한 양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행복한 귀성길이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버스가 속도를 줄이며 청송휴게소에 진입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거의 다 왔나봐, 휴게소래.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 씨가 나른하게 눈을 떴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며 남편을 향해 짓는 옅은 미소. 그것이 민준 씨가 기억하는 아내의 평화로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5분간 정차합니다. 기사의 목소리와 함께 버스 문이 열리고 굳어있던 버스 안의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뭐 마실 거라도 사올까? 민준 씨의 물음에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한낮이라 덥기도 하고 난 그냥 버스에 있을게. 그녀는 뜨거운 햇살 아래로 나서는 것보다 시원한 버스 안에 머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아무런 의미도 담겨있지 않았던 지극히 일상적인 이 한마디가 아내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이야. 민준 씨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나섰습니다. 휴게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마실 시원한 캔커피 2개를 뽑아 들고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목시계가 흘려보낸 시간은 고작 8분 30초. 노래 한두 곡이 끝날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로 돌아온 민준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비어있는 아내의 좌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을 반겨주리라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가 늘 무릎 위에 올려두던 갈색 핸드백마저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디 갔지? 나 없는 사이에 화장실에 갔나? 처음에는 가벼운 엇갈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은 어쩔 수 없었죠. 그는 여자 화장실 입구 쪽을 서성이며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시간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데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버스 쪽에서 출발을 재촉하는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휴게소 건물을 향해 달렸습니다. 매점, 식당, 편의점, 수유실까지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그는 목이 터져라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서연, 서연아, 어디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애타는 외침은 휴게소의 소음에 묻혀 흩어질 뿐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이제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고 다른 승객들의 불평도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버스에 올라타 승객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 아내 못 보셨습니까? 하얀색 원피스에 안경을 썼는데. 대부분의 승객들은 무관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아까 어떤 남자랑 얘기하던 것 같던데 아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 한마디는 혼란에 빠진 민준 씨의 마음에 더 큰 의혹과 불안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아는 남자라니 이 낯선 곳에서 대체 누구를 만났다는 말인가. 결국 버스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모든 짐을 버스에 남겨둔 채 속절없이 휴게소에 남겨졌습니다. 멀어져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사람이 없어졌어요.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1994년 7월 28일 오후 1시 45분, 최민준 씨의 세상은 바로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진경찰서 강력계의 박성철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이번 사건 역시 부부싸움 끝에 벌어진 단순 가출일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고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벤치에 주저앉아 있는 최민준 씨의 공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는 이 사건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휴게소 직원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탐문,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경찰은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그곳엔 CCTV 한 대조차 없었죠. 범죄의 순간을 기록해줄 기계의 눈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 수사팀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불완전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기억뿐이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와 함께 있었다. 아니다. 혼자서 급하게 어디론가 갔다. 웃고 있었다. 아니다. 표정이 어두웠다. 증언은 제각각이었고 그 어떤 것도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와 수사팀은 날이 저물고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휴게소와 그 주변 야산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서연 씨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여름의 신기루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사라진 30대 주부라는 제목으로 신문 사회면에 작게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며칠간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새로운 사건들로 그 기억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민준 씨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수만 장 인수해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의 애끓는 물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 전화 한 통에 희망을 품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갔지만 매번 낯선 얼굴 앞에서 절망하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불면과 식음을 전폐한 그의 얼굴은 급격히 늙어갔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양가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서연 씨의 어머니는 매일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네가 그때 화장실만 가지 않았더라면 왜 우리 딸을 혼자 둬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해. 장모님의 원망은 비수가 되어 민준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죠.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멍해가 되었습니다. 박성철 형사 역시 이 사건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미제 사건 파일 중에서도 유독 이서연 실종 사건 파일은 그의 책상 한쪽을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지만 용의자도 물증도 범행 동기도 없는 이 사건 앞에서 그 오랜 경험과 직감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민준 씨와 주기적으로 통화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격려했지만 그 역시 조금씩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5년이란 시간 동안 한 사람을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민준 씨에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삐삐가 필수품이던 시절 그는 허리춤에 삐삐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혹시 아내의 소식일까? 그러나 액정 위로 떠오르는 숫자는 언제나 그의 기대를 배신했죠. 90년대 후반 벽돌만한 휴대폰이 등장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먼저 그 기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새로 만든 전단지에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가장 크게 인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매년 아내의 생일이 되면 그녀가 좋아하던 케이크를 사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두고 촛불을 붙이고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는 언제나 울음으로 끝이 났죠. 결혼기념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갔던 레스토랑을 찾아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맞은편의 빈 의자를 보며 그는 아내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기억마저 희미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세상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40이 넘은 나이에 서툰 독수리 탑업으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와 카페에 아내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애끓는 사연에 많은 이들이 응원과 위로를 보냈지만 익명의 그늘에 숨은 어떤 이들은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간 거지라는 잔인한 말로 그의 상처를 헤집기도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박성철 형사는 경위, 경감을 거쳐 강력계 팀장이라는 직책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흉악범을 검거하고 여러 차례 표창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서연 실종 사건이라는 이름의 미제가 어두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혹시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15년간 반복된 그의 질문에 박 팀장은 언제나처럼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은 두 남자를 안타까운 유대감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아내를 가슴에 묻고 새 출발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그
그것은 아내에 대한 배신이자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그의 무너진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 29의 젊은 아내는 살아있다면 44살의 중년 여인이 되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1994년 여름 버스 좌석에서 햇살을 받으며 잠들어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모두가 이 사건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기적과도 같은 신호가 15년의 시간을 거슬러 도착했습니다. 영진 버스터미널 분실물센터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 이정숙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반 가장 깊숙한 곳,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른 짐들에 눌려있던 낡은 갈색 가죽 가방 하나. 그녀는 무심코 그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방에 매달린 낡은 종이 태그, 그 위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를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접수일 1994년 7월 28일. 그리고 그 아래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 자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분실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박성철 팀장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낡은 가방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사건의 유일한 물적 증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로 한달음에 달려온 민준 씨는 가방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맞아요. 서연이 거예요.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그는 가방을 끌어안고 15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을 토해냈습니다. 가방 안에 든 아내의 손때 묻은 화장품, 빛바랜 사진, 친정어머니에게 쓰다만 편지, 그 모든 것이 1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가방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고 며칠 뒤 놀라운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가방 표면에서 서연 씨와 직원들의 지문 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지문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가방 안쪽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 조각은 남성용 면 셔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팀장은 15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바로 그날 저녁 터미널 청소 직원이 가방을 발견해 분실물센터에 인계했다는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허술한 행정 시스템과 소통 부재는 이 결정적인 단서를 15년간 창고 속에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 가방이 수사팀의 손에 들어왔더라면 박 팀장은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5년 만에 찾아온 희망은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지문은 기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범인에게 자신의 흔적을 지울 충분한 시간을 허락한 것일까요? 기록처럼 나타난 단서는 그렇게 다시 미궁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는 15년 만에 발견된 실종 주부의 가방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던 김진우 씨는 피곤에 지쳐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이서연 씨의 흑백 사진, 그리고 1994년 청송 휴게소라는 자막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의 회로가 섬광처럼 연결되었습니다. 15년 전 24세 청년이었던 그 역시 바로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목격했던 이상한 광경.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당황한 표정의 여자를 재촉하며 버스에서 내리게 하던 모습.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장면이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불길한 의미를 띠고 그의 기억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우 씨의 전화 한 통은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의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가 제작되었고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박성철 팀장은 1990년대 초중반 유사 범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망의 한 인물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름 강혁. 1991년 버스터미널에서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과자. 그의 신상 정보는 김진우 씨의 증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수사팀은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가명으로 숨어 지내던 강혁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2009년 10월 새벽 어스름이 깔린 건설 현장.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숙소를 나서는 강혁을 덮쳤습니다. 어느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그는 15년 전의 날카로움 대신 세월의 피로가 내려앉은 모습이었지만 형사들을 보는 순간 보인 그 거칠고 차가운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강혁은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사람 잘못 봤소. 나는 그런 여자 모르오.
하지만 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낡은 보석함 깊숙한 곳에서 최민준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작은 백금 목걸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과수로부터 15년 전 가방에서 나온 지문이 바로 강혁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최종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강혁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날 휴게소에서 서연 씨를 보고 우발적으로 접근했으며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유인해 납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2010년 4월 법원은 강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최민준 씨의 절규 섞인 물음에도 강혁은 서연 씨의 행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법정 앞 최민준 씨의 손에는 15년 만에 돌아온 아내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단죄를 받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도 아내가 돌아올 그날을, 그리고 범인이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기다림은 그 어떤 시간의 풍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미즈토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남겨진 이의 기다림이 언젠가는 완전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